제가 김치를 담근 지 40년이 넘었어요. 김치는 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을 키우며 늘 김치 하나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먹고 자란 제 아들 기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기태는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이번에도 기태내 주려고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며느리가 칼칼한 맛을 좋아한다는 걸 듣고 매운 고춧가루를 따로 주문했어요. 제주산 젓갈에 가장 신선한 배추까지 골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그때만 해도 그 김치가 저를 그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김치를 다 담근 뒤엔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뒀습니다.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김치 냄새가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기태가 좋아하겠지. 며느리도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사실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도 아들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수 담근 김치를 큰 통 2개에 나눠 담아 들었어요. 오래된 김치통이라 조금 낡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정겨웠어요. 버스를 타고 다시 걸어서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오셨냐며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표정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인가 싶어 저는 괜히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님,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김치통을 열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또 김치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고춧가루도 좋은 걸로 사서 특별히 맛있게 담가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아니,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런 전통 김치 안 먹는다고요. 요즘은 좀 세련된 맛을 찾는다니까요. 어머님 김치는 너무 촌스럽고 구식이라 도저히 못 먹겠어요. 친정엄마도 그러시는데 요즘은 배달 김치가 훨씬 맛있대요. 그래도 내가 정성껏 담가온 건데. 어머님, 정성이고 뭐고 간에 저희 입맛에 안 맞는데 어쩌라고요?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어요. 저번에 가져오신 것도 다 버렸잖아요. 이걸 왜 자꾸 가져오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죽겠네. 맛자갈이 없다고요. 은주야, 그래도 엄마가 손수 담그신 건데. 여보, 당신도 싫다면서요? 어제도 배달 김치가 더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김치는 짜고 싱겁고 뭔가 비위생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엄마. 미안한데 우리 이제 배달 김치 먹기로 했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따로 있거든. 엄마 김치는 너무 시골스러워서. 회사 사람들도 다들 배달 김치 먹는다니까. 기태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먹여온 김치인데. 에이, 엄마도 참.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은주 말대로 엄마 김치는 너무 촌스러워요. 저번에 은주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다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김치는 맛이 없어요. 제가 요리학원도 다니고 맛집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냄새도 너무 강하고 절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은주야, 그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여보. 이참에 확실히 말씀드려야죠. 어머님, 저희 집에 이제 김치 가져오지 마세요. 아예 오지도 마세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이상한 걸 자꾸 가져오시고 저희 집이 어머님 김치 처리하는 쓰레기통도 아니고. 은주야, 그건 좀. 뭐예요? 당신도 어머님 김치 못 먹겠다며? 어제도 이제 엄마한테 김치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참에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낫죠.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김치 필요 없어요. 이제 가세요.
기태야, 너가 어릴 때는 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에이, 엄마.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죠. 이제 보니까 엄마 김치가 얼마나 구식인지 알겠어요. 배달 김치랑 비교도 안 되게 맛없다니까요. 그리고 은주 말대로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보, 냉장고 자리 없다는 건 핑계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가져오시는 김치가 너무 촌스럽고 위생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김치는 전문가가 담그는 게 맛있지. 어머님처럼 집에서 대충 담그면 어떻게 맛있겠어요? 대충이라니. 내가 정성껏. 아이고, 어머님, 정성이요. 배추는 절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걸 정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김치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은 아직도 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엄마,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배달 김치 먹는다니까. 이제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 먹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엄마도 이제는 좀 현대화 되셔야죠. 매번 이런 식으로 구식으로 하시니까 은주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김치도 가져가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이런 거 들고 오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요즘 시댁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트렌드에 안 맞는 거 아세요? 기태야, 이게 얘가 할 소리니?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오셔서 뭘 가져오시고 하는 거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워요. 도로 가져가세요. 엄마 김치 안 먹어요. 어떻게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담근 김치는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손끝 하나 안 타고 방치된 김치를 보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김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구겨져야 하나 싶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도 무시하다니요. 그날 저는 삶의 의미가 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담근 김치를 모두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릴 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끝에서 만든 소중한 음식인데 그것들이 이제 제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맛자갈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말들이 제 귀를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밤이 되도록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만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옛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친구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뻔했죠. 민수가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동창회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있는다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친구가 덧붙였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식당 봉사하거든. 너가 워낙 요리를 잘하니까 좀 도와줘.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봐.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니야. 난 이제 그런 거 못해. 그냥 쉬고 싶어. 하지만 친구가 끈질기게 설득하더군요. 너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데. 나중에 복지관 오는 어르신들 반응 보면 뿌듯할 거야. 한 번만 와봐. 결국 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 손에 이끌려 복지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복지관 식당은 생각보다 북적였어요. 어르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준비하는 풍경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조용히 김치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여기 식당 관리자가 너 손맛 제대로 느껴볼 거래. 맛있게 만들어봐. 처음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난 뒤라 제 김치가 과연 맛있을지 두려웠죠. 하지만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섞다 보니 옛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그 익숙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김치가 완성됐을 때 식당 관리자분이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김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그 말이 저한텐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당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김치를 드신 분들마다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이 김치 어디서 샀어요? 정말 맛있네. 아이고, 요즘 이런 맛 김치 찾기 힘든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복지관에 나가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김치를 비롯해 각종 반찬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르신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죠.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물으셨어요.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밀 레시피예요. 그냥 정성을 담아 만들면 돼요.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김치는 꼭 먹어봐야 한다더라. 그 김치 만드는 분 손맛이 보통이 아니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 김치가 화제가 되더군요. 어느 날 식당 관리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민숙 씨, 이 김치 그냥 여기서 끝내기 아깝습니다. 한번 반찬 가게 같은 걸 열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내가 정말 반찬 가게를 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동네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 혼자만 먹을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팔아봐요. 우리 동네에 민숙 씨 반찬 가게 생기면 좋겠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만들고 그 김치를 맛본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성이 느껴졌죠.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반찬 가게 한번 열어보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온 거예요. 제 손맛이 다시 한번 세상에 인정받을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저는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 돈을 쓰면 이제 내 남은 노후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손맛을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가게를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맞는 자리를 찾으려니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동네 복지관 근처에 작은 점포가 나왔어요. 위치는 좋았지만 내부가 좀 낡아 보여서 수리를 해야 했죠.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간판을 달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이제 정말 제가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 가게 문을 연 날 복지관 어르신들이 와주셨어요. 민숙 씨, 축하해요. 오늘 대박 나야지. 그분들이 첫 손님이 되어 주셨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치를 사가시면서도 맛있게 먹을게요. 또 올게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근처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제 김치를 사가면서 소문이 퍼졌죠. 이 집 김치 정말 맛있대. 손맛이 남다르다더라. 특히 복지관 어르신들은 여전히 제 단골이 되어주셨어요. 매주 오셔서 김치를 사가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민숙 씨, 요즘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 참 보기 좋네요. 그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어요. 손님들이 많아지니 가게도 조금씩 확장할 수 있었죠. 제가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때 그제야 제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제 손맛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제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연 지도 몇 달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제 김치가 어느 날부터인가 더 멀리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네 맘카페에서 제 가게 이야기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 꼭 한번 먹어봐. 예약 안 하면 못 산다던데. 그런 댓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들이 저한테까지 전달되곤 했어요. 사장님 김치, 우리 남편이 먹고 정말 맛있대요. 아이들도 이 김치는 잘 먹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저는 더욱 열심히 김치를 담갔어요. 손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재료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날 젊은 주부가 가게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맛을 못 내시던데요. 사장님 김치 덕분에 우리 집 밥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말 같았거든요. 김장철이 되자 상황은 더 바빠졌습니다. 평소에도 줄을 서던 가게 앞이 이제는 아침부터 예약 주문 전화로 불이 났어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김장김치 10kg 주문할게요.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김치 좀 넉넉히 부탁드려요. 그런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밤을 새워도 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며느리나 기태를 우연이라도 마주칠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며느리 친구들이 제 가게에 종종 들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며느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김치를 사가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다고요. 설마 그 가게가 여기예요? 며느리는 당황한 나머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즐겨 주문하던 배달 김치집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 김치를 좋아하던 며느리로서는 당혹스러웠겠죠. 결국 어머님 김치를 먹어야 하나? 며느리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땐 사실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가게는 점점 잘 되고 있었고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기태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태가 다니는 회사 간부들이 제 가게 김치를 먹고는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기태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기태 씨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 맞아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을 들은 기태는 얼굴이 굳었다고 하더군요. 기태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날부터 기태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김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곤 했다고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제 김치를 먹고는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해요. 이 김치 정말 맛있다. 어디서 샀니? 며느리는 그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네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김치를 담그시는데 왜 그동안 무시했니? 정말 못됐다. 며느리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기태와 며느리 집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았대요. 며느리는 김치를 사러 가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발길이 가지 않았고 기태 역시 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겠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더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데 어쩌지? 가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런 고민만 했다고 들었어요. 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한창 바쁜 오전 시간이었죠. 손님들이 줄지어 김치를 사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문득 문 밖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저 애가 여기 왜 왔을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눈길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 앞까지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제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나요? 속으로는 드디어 사과할 생각이 났나 보네 싶었지만 겉으론 차갑게 대답했죠.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배달 김치는 맛있게 드셨나?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고인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속에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하듯 튀어나왔죠. 철이 없었다고? 그럼 그땐 내가 철없이 김치를 가져갔나? 니들이 배달 김치만 먹겠다고 한 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그 김치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사과가 뭐라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나요?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그땐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나를 내쫓듯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배달 김치 사 먹으면 되잖아. 내 가게 김치가 그렇게 궁금했어?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뭐라 말을 더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나는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나가봐.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속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늦은 만큼 그만큼 더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나간 지 한참 뒤 이번에는 기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기태를 보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젠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기태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는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가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던 날 나는 마음이 다 찢어졌어. 기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난 지금 장사하느라 너무 바빠. 너가 와서 사과한다고 내일이 줄어들지 않아. 그 말을 하고는 다시 김치 담그는 일에 집중했어요. 기태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걸 느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결국 조용히 나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늦게 와서 사과하면 뭐해.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는데.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단단히 마음을 닫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날 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과는 늦으면 때로는 의미를 잃는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제 반찬 가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만 찾던 작은 가게였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답니다.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사장님 김치 없으면 우리 집 밥상이 안 돼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뭉클했어요. 백화점에서도 제 가게에 입점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판로를 확실히 보장할게요. 이 김치라면 대박 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 가게가 좋아요. 여기서 손님들 얼굴 보며 김치 파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백화점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들 내외의 사과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가게를 운영하며 제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했어요. 손님들이 제 김치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손녀딸이 제게 작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학교에서 자랑했더니 친구들도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손녀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제 손맛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느라 고된 날도 많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웃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제 김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손녀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제 반찬 가게를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손녀딸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기태가 매달 제 가게 앞에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멀리서 저를 보고만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꿍꿍이로 그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아들이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게 상처를 준 건 맞지만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그들의 진심을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기태 부부는 매주 가게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멀리서라도 저를 보려고 온 모양이었죠. 그들은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매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뭔가 깨달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러던 중 김장철이 됐어요.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상황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가게 앞에 나타나더니 손님들을 대신해 배달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며느리가 꾸준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열심히 돕는 걸 보니 대단하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손녀딸의 운동회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손녀딸은 제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기태와 며느리는 제 앞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내 손녀 보러 왔으니까. 너희 보러 온 건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긴 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기태 부부의 노력이 진심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서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다가오더군요. 며느리는 매주 가게로 와서 손님들을 도우며 서투르게나마 제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거 배달 갔다 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태도 퇴근길에 들러 배달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힘드실 텐데 이건 제가 옮길게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기태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묘하게 믿음이 갔어요. 그래, 알아서 잘해. 차가운 말투였지만 제 속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가게에서 김치 포장이나 청소를 도우며 저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배워도 될까요? 김치 담그는 법이요. 처음엔 그 말도 거절했죠. 너가 뭘 한다고? 그냥 손님들 주문이나 잘 챙겨. 하지만 매주 빠짐없이 와서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니 그래, 한번 따라 해봐.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에 고루 바르는 걸 배울 때마다 서툰 손놀림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양념을 골고루 펴야지. 제가 며느리 손을 잡고 가르쳐 줄 때 예전의 날카로운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기태도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 닫는 시간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재료 손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화내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기태 부부의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결국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다.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등을 돌릴 순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이제 제 가게는 기태 부부의 도움으로 더욱 번창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매주 꾸준히 가게 일을 도우며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가 어머니 맛에는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조금은 나아졌네. 그래도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마음은 따뜻했답니다. 손녀딸도 제 가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교에서 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김치 명인이세요. 친구들 집에도 할머니 김치 보내주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 인생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기태는 본격적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엔 물건을 나르고 주문이 많을 땐 배달까지 도맡았죠. 엄마, 이 김치 정말 대단해요.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의 서운함이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가족의 정이 다시 쌓여가는 걸 보며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답니다. 이제 제 하루는 평온하면서도 바쁘게 흘러가요. 아침이면 손녀딸의 도시락 반찬을 챙기고 가게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며 김치를 담그죠. 손녀딸이 도시락을 들고 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저희 도시락 반찬 보고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반찬 메뉴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엔 무심하게 듣던 제가 이제는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웃고 떠들게 되었죠. 기태도 주말이면 가게로 나와 열심히 도왔어요. 엄마, 오늘 주문이 많네요. 제가 손님 응대할게요. 그런 기태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친밀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배운다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지. 가게는 여전히 바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제 작은 복수는 새로운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삶은 마치 깊게 절인 김치와 같았습니다. 짠내와 매운맛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그 안에 숨어있던 감칠맛이 비로소 느껴지더군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손녀딸이 건네는 따뜻한 포옹,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 속에서 저는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떠오르는 김치 냄새처럼 내 삶의 추억도 아린 향기를 품고 영원히 남겠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금 제 삶을 담그며 살아갑니다. 매일 조금 더 진하고 깊어진 맛으로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62세 이명주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혼자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철이 아버지는 정철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정철이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모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방울토마토를 좋아했거든요. 그때 아들 정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는데요. 30년을 키운 자식이라 그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돼지갈비도 사고 신선한 야채들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철이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희라는 여자였습니다. 28살이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아들보다 키는 조금 작았고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희예요. 도희의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댁이 참 아늑하네요. 저는 아파트에서만 살아봐서 이런 빌라는 처음이에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철이는 도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도희는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성격도 정말 좋고요. 저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철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얘기나 하자. 밥은 먹었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도희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철이가 저를 따라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도희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정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너가 좋다고 하니 엄마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돼지갈비, 된장찌개, 방울토마토 등 정철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도희는 자신의 집안과 직장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의사랑 결혼했어요. 이번에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도 예정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저를 많이 예뻐하시거든요.
도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철이는 그런 도희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이 갈비 맛있다. 근데 다음에는 와인이랑 먹어보고 싶어. 도희는 은근히 자신의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희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벌써. 너희 만난 지 얼마나 됐니? 6개월 됐어요. 저희 나이도 있고 해서요. 도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철이는 제가 키운 자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할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서 느껴지는 이 불편함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편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 걱정되어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모종을 보면서 제 마음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정철이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취직해서 결혼하면 냉장고는 꼭 어머니가 사주세요.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는데 정말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희는 연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랑 냉장고 사러 가는 길이야.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 내내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도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도희가 갑자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은 항상 이렇게 늦게 응대하시나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나직히 말했지만 도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백화점 서비스가 다 이런가요? 정말 불친절하네요. 매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도희의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작은 지문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제품을 보고 어떻게 구입해요? 내가 시킨 냉장고도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쩔 건데요? 직원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색상 선택에서도 도희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는 제가 다 구상해놨어요. 화이트랑 베이지로만 맞출 거예요. 정철 오빠가 좋아하는 색은 안 돼요. 저는 순간 정철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밝은 색을 좋아했던 아들인데. 도희야. 정철이도 한 번 보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끊었습니다.
어머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오빠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에는 더 이상의 간섭은 사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것을 고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야죠.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제 경제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도 도희는 직원들을 향해 험악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네요. 백화점을 나와서 도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고 가요? 근처 고급 레스토랑을 가리키며 말하는데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기 김밥 천국이 있네. 거기서 간단히 먹자. 도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밥 천국이요? 어딘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제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희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생 상태가 걱정되네요. 깨끗한 가게였지만 도희는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닦고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습니까? 도희야, 뭐 먹을래? 제육볶음도 먹고 싶고 김밥도 먹고 싶네요. 김밥 2줄하고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도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김밥하고 제육볶음에서 당근은 모두 빼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김밥은 이미 다 말아놓은 거라. 그러자 도희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새로 말아주세요. 전 당근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도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제 건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인 아주머니는 결국 새로 김밥을 말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근을 절대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먹은 된장찌개에도 당근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도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서는 당근을 절대 안 쓸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당근은 먹이지 않을 거고요. 그 말을 하는 도희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영양을 생각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도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투에는 앞으로의 양육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김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김밥을 뜯어보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당근 뺐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손님. 말씀하신 대로 당근 뺐습니다. 도희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계속 김밥을 뜯어보았습니다. 제육볶음도 나왔는데 도희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도 당근 없는 거 맞죠?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도희는 그제서야 겨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먹더니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원래 이런 곳에서는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데 오지 말아요.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마치 제가 이런 곳에 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도희는 김밥을 몇 번 집어먹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토마토도 못 먹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토마토도? 네, 토마토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못 먹어요. 도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집에 케찹도 구비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토마토 관련된 것은 일절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계란 후라이에 케찹을 발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 케찹을 듬뿍 발라 행복한 표정으로 먹던 모습이 우리 정철이가 계란 후라이에 케찹 발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 말투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밖에서 먹든 다른 데서 먹든 그건 오빠 마음이죠. 하지만 제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도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된장찌개 같은 것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는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걸 주로 해먹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시댁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도 사실 한 술도 못 먹었거든요. 앞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정철 오빠도 이제 제 입맛에 맞춰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아들의 취향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그때 도희가 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주말에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신혼집은 저희만의 공간이니까요. 마치 철벽을 치듯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시댁은 저녁에 잠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제 아들의 인생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직설적인가요? 도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드러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 주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통화하는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친근하게 김밥 천국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 쪽팔리게 김밥 천국이 뭐야?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희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잠시 받고 올게요.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희의 모습이 어딘지 수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웃는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도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방금 전화한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아직도 연락하니? 네, 가끔씩 연락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전 남자친구가 한 명이 아니에요. 도희는 마치 자랑하듯 자신의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의대생이랑 3년 만났어요. 그 다음엔 변호사랑 1년,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과장님이랑도 잠깐 만났죠.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SNS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도희가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래요.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오빠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철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도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결혼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명절 빼고는 일절 안 올 생각이에요. 저희 친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모시고 살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나중에 연세 드셔도 유양원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철 오빠도 제 의견에 동의할 거예요. 전 오빠를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을 다룬다라고 표현하다니. 도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제 첫사랑이에요. 아직도 자주 연락해요. 이 사람은 회사 과장님.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결혼은 하는데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도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요. 이제는 가식적인 태도마저 벗어던진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댁이란 존재가 불편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연락도 자주 안 할 거예요. 저는 아직도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정철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잠시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희의 입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것도 싫어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매달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시댁이랑은. 도희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철 오빠 친구들이랑도 안 만날 거예요. 전 오빠 친구들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특히 그 과장 달린 친구는 정말 싫더라고요. 정철이의 중마고우인 성준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한 친구인데. 전 좀 더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제가 아는 의사랑 변호사 부부들이랑만 만날 거예요. 도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에서 할 거예요. 웨딩드레스도 수입으로 하고 청첩장도 500장은 찍어야 해요.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정철이의 통장 잔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둔 돈이 전부인데. 아참, 신혼여행은 한 달 정도 다녀올 거예요. 유럽이랑 몰디브 다 돌아보려면 한 달은 필요하거든요. 회사는 제가 아는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로 했어요. 도희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정철 오빠는 제 계획에 다 동의한 상태예요.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돼요. 그때 도희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받았습니다. 오빠, 어디야?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통화하는 상대가 정철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 지금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있어. 응. 저녁에 보자. 알았어, 오빠. 전화를 끄는 도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게 말했습니다. 아, 친한 오빠예요. 그냥 선배인데 이따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희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도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정철이는 말을 꺼내려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도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오빠 통장도 제가 관리할 거예요. 남자들은 돈 관리를 못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오빠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모아둔 적금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도희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는 오빠한테 용돈 받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 허락 없이 아들한테 용돈 받는 시어머니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당근 알레르기라더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먹을 땐 멀쩡하더만.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 키울 때도 당근 안 먹인다고? 애들 영양은 생각 안 하나? 토마토도 못 먹는다고 케찹도 집에 두지 않겠대. 우리 정철이가 계란 후라이에 케찹 발라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집 온 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래. 배짱도 좋다. 전 남자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겠다고? 우리 정철이한텐 비밀로 하겠다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살겠다는 거잖아. 뻔뻔하기는. 전화 받는 것 좀 봐. 오빠, 오빠. 그렇게 낯간지럽게 불러대고 정철이한텐 저렇게 다정하게 말 한번 해봤나? 아니, 내가 직접 봤어.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랐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지. 시댁에는 일절 안 오겠대. 명절에도 안 오겠대. 그럼 우리 정철이는 평생 혼자 와야 한다는 거야? 친정은 매달 해외여행 가면서 시댁은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고?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시댁 부모는 뭐 사람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겠다는 거야? 된장찌개 냄새도 싫다면서? 우리나라 음식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파스타니 스테이크니. 그럼 양식만 먹고 살 거야? 우리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은 다 못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 김치찌개도 안 되고 된장찌개도 안 되고 우리 아들 다 굶기겠다는 거네. 그리고 김밥 천국이 뭐가 어때서? 잘만 처먹더만. 그리고 무슨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저렇게 음식을 가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 정철이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고? 수준이 낮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마고우처럼 지내온 성준이를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수준이 낮다니? 네가 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거야? 게다가 정철이 월급을 전부 자기가 관리하겠대. 용돈까지 정해서 주겠다는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 정철이 엄마야? 내가 정철이 엄마야? 30년 키운 내 아들을 당신이 뭘로 보고 돈 관리는 무슨? 네가 무슨 우리 아들 통장을 관리해? 꿈도 야무지다. 시댁의 용돈은 또 왜 안 준다는 거야? 유양원은 또 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늙으면 유양원 보내겠다고? 내가 유양원 갈 생각이 있다고 누가 그래?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 음식 문화는 다 사라지는 거야. 30년 동안 내 아들 입맛에 맞춰 해온 요리를 다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한식은 기름지다고? 김밥 천국 와서도 저런 태도면 어떻게 살려고.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 없다는 게 자랑이라도 되나.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백화점에서 그 난리를 피우고 점원한테 저렇게 막말하고 갈구고 여기 와서도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생떼 지르고 당근 빼달라 어쩌라. 음식점 사장님한테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매사에 불평불만이나 하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 모양이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정철이가 이런 마음인 여자랑 살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매일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먹어야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시댁 오지도 못하고 전 남자친구들은 계속 만나면서 우리 아들은 꼼짝 못하게 하겠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당신 같은 며느리는 싫어. 우리 정철이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이런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더구나 아직도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고
선배니 과장님이니 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우리 아들 바보 만들 작정이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야겠어. 당장 오늘 정철이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야. 전 남자친구 이야기도, 통장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유양원 보내겠다는 말도, 시댁 무시하는 것도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어.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는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평생 이런 여자한테 당하면서 살게 할 순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내야겠어. 우리 정철이랑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한테 막말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도희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보시기에 안 좋았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도 아들 있는데 그 마음 이해해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철이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지만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철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희랑 결혼하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일하고 있지? 이따 밤에 다 이야기하마. 오늘 있었던 일, 도희가 한 말들 전부 다. 밤 8시 떨리는 마음으로 정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차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정철아. 어머니, 도희한테 연락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역시 도희가 먼저 이야기했나 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도희랑 있었던 일 전부 다 말하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철이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도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정철이의 날카로운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희와 나눈 대화를 하나씩 설명하자 정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도희가 다른 남자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야기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에는 전화기 너머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아. 엄마가 틀렸다면 좋겠지만.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정철이의 거친 숨소리뿐. 아마도 지금 많은 생각이 들겠지요. 도희와의 추억들, 함께 찍은 사진들, 같이 그렸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일 테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죄송하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 정철이가 뭐가 죄송하단 말인가.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데. 정철이는 내일 도희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의 불행보다는 지금의 이별이 나을 테니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일을 위로하듯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파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정철이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퇴근 후 정철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희의 회사 동료가 정철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희가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렸고 그 직후 정철이를 만났다는 것. 심지어 그 남자가 최근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정철이의 친구 성준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도희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한 남자를 만났었다고,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도희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의 그 태도도, 백화점에서의 그 모습도 모두 그녀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난 도희 이모님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희가 어릴 때부터 저랬어요. 제 동생이 바보같이 다 받아주니까 남편이랑 이혼하고 도희만 키우면서 다 받아줬거든요. 3번째 파혼이에요. 이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철이가 4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다니. 주변에서는 모두 제 결정이 옳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역시 이명주 씨는 달라. 그 하나의 식사로 평생의 불행을 막았잖아. 요즘은 주변 어머니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주 씨 이야기 듣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선 다음 주에 끊을 거예요. 그 여자가 식당 종업원한테 막말하더라고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김밥 천국, 그 평범한 식당에서 단 한 끼의 식사로 평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립니다.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죠. 김밥 천국에서 나오던 날, 한 끼 식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날의 기억이 흐릿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죠. 김밥 한 줄을 주문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대하는 작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면 방울토마토가 익어갑니다. 정철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케찹을 뿌려 먹던 그 계란 프라이도 이제는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날 제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불행을 눈뜨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날이면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도, 김밥 천국 간판을 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담겨 있다는 것.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 일에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그때의 기억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 비가 그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정철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들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김밥 천국의 그날처럼, 단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행복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창가에 맺힌 빗방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텃밭처럼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의 진정한 봄을 기다립니다.